고물가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경제 위기 수준이었던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일일 점검 체계를 확대 개편하는 등 비상 대응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사료값이 폭등하고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축산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삼겹살 등 돼지고기 가격이 치솟으며 물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 관세를 낮추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가도 없이 인사가 유출됐다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고위직 인사가 단행된 데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능력을 감안해 했을 것이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다음 달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징계 절차가 무효라며 반격에 나서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첫 확진 사례가 확인된 원숭이 두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영국과 독일 등 유럽 5개 나라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와 경기도 파주 등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 최고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침수 등 대비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뉴스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초유의 경찰 인사 번복으로 술렁이는 가운데 이른바 총장 패싱.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간부 인사가 대거 단행이 돼 뒷말이 무성합니다. 검경 인사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쿠팡에 존재하는 중국 유령 업체들이 똑같은 제품을 반값에 올려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린 게 따로 있었는데요. 잠시 후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에게 취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은 양돈 농가와 정육점부터 가보겠습니다. 사료값이 폭등하면서 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돼지 키우는 농가에는 전염병까지 돌아 시름이 깊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 먹는 돼지고기 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관련 현장 두 곳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허성준 기자. 네, 경북 영천의 양돈 농가입니다. 네, 김철희 기자는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서울 마장동 축산물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북 영천과 양돈 농가, 그다음에 서울 마장동 정육점. 자, 먼저 양돈 농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허 기자, 농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서는 돼지 7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 사료값이 폭등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kg에 460원 하던 사료값이 최근 700원으로 급등한 겁니다. 사료값이 50%나 오르면서 손익분기점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국내 사료용 곡물의 자급률은 1%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원료인 옥수수 수입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료값도 덩달아 뛰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료값이 폭등하는데 돼지 설사병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양돈 농가들은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우를 기르는 축산농들도 이중고, 삼중고를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료값이 지난해보다 평균 30% 가까이 올랐는데요. 수입 건초에서 축사 바닥에 까는 톱밥까지 오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 곡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사료업체들은 하반기에 최소 2~3번의 추가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한우 사육두수는 적어도 내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눈앞이 깜깜합니다. 지자체는 배합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건초나 지프로 만든 조사료의 생산을 늘리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료 구매 자금으로 2,300억 원을 저리융자로 지원하는데 금리를 기존 1.8%에서 1%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당수 축산농가들은 추가 담보 제공 여력이 없거나 신용한도 부족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현장에서도 고기 가격 오른 게 체감됩니까? 네, 최근 정육점을 찾은 분이라면 고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체감이 되셨을 텐데요.
제가 미리 삼겹살을 하나 꺼내놨습니다. 100g에 3,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2,500원 정도 하던 물품이기 때문에 20%가 오른 겁니다. 삼겹살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들도 조금씩 가격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발길이 끊겨 상인들의 시름이 깊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삼겹살이 좀 저렴해야 드시는데 가격이 좀 비싸서 많이 안 와요. 40~50%가 매출이 떨어졌어요. 실제 축산물 품질 평가원 자료를 봐도 6월 삼겹살 가격은 지난해 평균보다 18% 정도 올랐습니다. 이곳 상인들이 가격 상승을 직접 체감하기 시작한 것은 2달 전쯤인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전쟁 등의 영향으로 사료 가격도 많이 올랐고 강원 지역에서 터진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반기 수입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할당 관세란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또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해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사료값 폭등에 전염병까지 다시 이른바 금겹살이 돼버린 돼지고기 얘기였습니다. 네, 허성준 기자, 김철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에 1,300원을 넘어섰고 주식시장은 오늘도 급락했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비상대응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도 원달러 환율 대폭 올랐군요. 네, 장 시작과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1달러에 1,300원 선을 넘어섰는데요. 이후로도 강세를 이어갔고 결국 어제 종가보다 4.5원 오른 1,301.8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한 건 지난 2009년 7월 이후 12년 11개월 만입니다. 고물가 상황과 이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몰리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대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하락하면서 증시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 속에 코스피는 1.22% 하락한 2314.32로 231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무려 4.36% 폭락한 714.3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나란히 연저점 기록을 또 새로 썼습니다. 네, 연일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대응 회의도 열었죠? 네, 오늘 오전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 2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이 가속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경기 침체 우려도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 체계를 확대 개편하는 등 비상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연구기관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경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미중위의 퍼펙트 스톰이 밀려올 수 있다며 건전성 비율 규제 같은 다양한 감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회사의 취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1달러에 1,300원 이렇게 환율 불안이 커지자 정부도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긴축 가속화 및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고 주요국 여타 통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시장 안정 노력을 실시하는 한편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2주 뒤로 연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언제까지 미룰 거냐는 반응을 보였고 이 대표 측 역시 윤리위 징계 절차가 무효라며 반발하는 등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리위 현장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현장에서 본 윤리위. 우리 엄윤주 기자도 어제 한 6시간 정도 취재를 위해 대기한 것으로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 끝났습니까? 네, 어제 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저는 회의실 앞에 있었는데요. 저녁 7시에 시작한 윤리위는 자정이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무려 5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취재진 질문에 입을 꽉 다물고 있던데, 자, 윤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양희 위원장 어떤 인물입니까? 네, 우선 이양희 위원장은 고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의 딸로 유명합니다. 이준석 대표와는 지난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는데요. 이후 21대 총선이 끝난 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자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돌아왔고, 지난해 10월 당 대표에 오른 이준석 대표가 이 위원장을 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결국 비대위원 동기이자 자신의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이양희 위원장의 결정에 달려있다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어제 보니까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회의 중간의 상황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또 설명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사실 어제 회의에 들어서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양희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다른 말은 하고 싶지 않고 다른 윤리위원에 대한 촬영만 삼가달라는 당부만 남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취재가 힘들어지겠구나 싶었는데요. 예상외로 이 위원장은 중간중간 회의 도중 나와서 취재진의 질문을 많이 받아줬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초반 회의록 작성을 두고 이 대표 측과 윤리위 간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이 대표 측에서 회의록 작성 없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자 곧장 이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자신은 윤리위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윤리위에서 거절했다고 말한 데 대해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네. 바로 그 출석 의사와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갈래로 말이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선 징계가 2주 뒤로 보류가 됐는데 곧장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전까지 윤리위 결정에 침묵했던 이준석 대표는 오후에 한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징계 때문에 계속 이름이 오르는 제 입장에서는 네. 야, 이건 뭐 기후제식 징계냐, 나올 때까지 네. 기다리겠다는 거냐, 그래.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예. 네, 어제 윤리위 결정이 난 뒤 내보였던 입장 표명과 동일한 선상인데, 그러면서도 이미 거의 2달 전인 이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가 있다면 자신도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네, 기후제식 징계냐. 자, 이렇게 징계 여부를 보류한 이준석 대표와는 달리 이 대표 핵심 측근이죠. 김철근 정무실장 같은 경우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는데 곧장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김철근 실장은 오늘 아침 SNS를 통해서 윤리위 조치는 규정을 어겼다면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안건을 회부해야 하는 절차 등을 명백하게 어겼다는 건데요.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최고위원 역시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건 비상식적이라며 윤리위에 날을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표의 어떤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는 것이 윤리가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떤 판단을 내리든 저는 윤리위가 정치적 이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신환 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자체가 쿠데타라며 윤리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비상식적이다, 쿠데타다라면서 날을 세운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의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평소 이준석 대표와 껄끄러운 쪽에서는 공개적으로 원칙론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온 조수진 위원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조국 수호로 상징되는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네, 이를 두고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내 상당수는 파장을 고려해 말을 아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혼란을 수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당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다음 윤리위 일정이 더 궁금한데 언제 열리는 겁니까?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는 다음 달 7일 저녁 7시에 다시 열립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소명을 밝힌 뒤 윤리위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쟁점, 다음 윤리위 회의에서 지켜봐야 될 쟁점은 무엇이죠? 네, 애초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증거를 김철근 정무실장이 없애기 위해 회유를 시도했는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인데요. 우선 이 대표 측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다음 회의 때도 경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대표 핵심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징계 대상자로 올라간 것을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징계도 사실상 집행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월 7일 열릴 윤리위 회의에선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어떤 결론이 나올지가 다음 회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준석 대표가 직접 자신의 결백을 윤리위원들에게 소명하는 만큼 결론 역시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이양희 위원장 역시 절차상으로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소명을 듣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들어보시죠. 예단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윤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징계인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가운데 가장 낮은 경고만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이 대표에겐 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엄윤주 기자, 번외이긴 한데 이 뉴스도 좀 화제더라고요. 자, 오늘 아침 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과 또 이준석 대표 간의 어떤 또 신경전이었는데 악수 거절 소동은 왜 일어난 겁니까? 네, 이미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당 영상이 많이 이슈가 됐죠. 지도부 난맥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 책임을 놓고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아직 그 감정의 앙금이 다 풀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오늘 SNS를 통해서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경쟁 관계는 아니라면서 사실상 배 최고위원을 저격했는데요. 홍준표 당선인과 배현진 최고위원 이 둘의 관계를 보면 홍 당선인이 당대표 시절 영입한 인사가 배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뼈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엄윤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의원단 워크숍을 열어서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이후 당 진로에 관해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워크숍에선 선거 패배 원인과 당 쇄신 방안, 후반기 국회 원구성, 차기 전당대회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백가쟁명식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8월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도 1박 2일 일정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어서 선거 패배 책임론과 차기 당권 문제를 둘러싸고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격론이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이재명 의원이 성남 분당갑이 아니라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양당 체제에서 민주당의 대표는 민주 진보 진영의 최고 지도자고 그 자질은 선공후사하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의 계양을 출마가 노무현의 길과는 일시적으로 반대 행보로 비췄고 자신보다 진영 전체를 우선할 수 있는지 당원들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대표 출마 여부는 스스로 선택할 일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 결렬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도 상대 탓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권성동,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만기 이래 부도를 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기려 했는데 예산값 못 갚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1년 전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이라도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마라톤을 함께 뛰자더니 제자리 뛰기만 하다가 혼자 차에 올라타버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제대로 협상하자고 하는데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은 어떻게든 협상을 깨버리려는 괴 현상을 우리 국민들은 목도 중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돼 이른바 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 데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만큼 식물총장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일단 경찰 인사부터 짚어보죠. 그제 2시간 만에 인사가 번복된 일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직접 확인했다고요? 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도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아봤다면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서 행정안전부에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올렸는데 해난부의 의견도 안 받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그냥 보직해버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국기문란이라는 말은 짧은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2차례나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강한 경고성 질책을 통해 일각의 의혹처럼 치안감 인사를 번복하며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라 경찰이 이례적으로 인사권자 결재도 없이 인사를 강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하다가 청장까지 오른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견제이자 압박 차원이라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을 두고 내부 반발이 거센데요. 윤 대통령은 경찰보다 독립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검찰 인사도 뒷말이 나옵니다.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언급이 있었죠? 네, 검찰총장도 없는데 인사를 하면서 총장 패싱 비판이나 식물총장이 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고 출근길 취재진 질문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인데 식물이 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거라면서 검사나 경찰 인사에 대해 책임 장관으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인사를 잇따라 강행하자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현직 검찰총장을 제치고 인사를 단행한 게 아니라 공석인 상황에서 필요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그 차이를 설명했고요. 또 검찰총장 직무 대행의 의견을 들으면 되는데 실제 이번에 의견을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법무부 중심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 우려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은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면서 통제는 하되 수사나 소추 등 준사법적 행위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항의했습니다. 국기문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경찰의 논란을 덮어씌우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경찰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을 통제하고 그리고 경찰을 흔들어대고 경찰 인사권을 주고 경찰을 길들이기 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안부 장관이 잘못한 것인지 경찰청장이 잘못한 것인지 둘 중에 한 사람은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 경찰청에서도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한 기관을 덮어씌우게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의도가 읽힙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를 건너뛴 경찰의 인사 발표를 바로잡았다며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하고 경찰이 이를 두고 통제라고 하는 건 법의 정신과 내용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유의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윤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경찰 내부 반발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길들이기 시도가 아니냐는 건데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 통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경찰도 이에 대해서 다시 반발하고 있죠. 네, 내부 반발은 물론이고 공개적인 비판 발언까지도 나왔습니다. 경찰 내 노조 역할을 하는 직장협의회 전국 대표단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경찰은 인사를 밖으로 표출시켰다간 중징계를 받는다며 2시간 뒤 뒤집힌 인사가 나왔다는 건 무언가 보이지 않는 내부 의도가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는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녁 7시에 문서가 나오고 9시에 도경찰청장들 부임을 하라고 합니다. 이임식도 없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주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로 봤을 때 경찰 길들이기 아닌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도 없던 상황에서 경찰이 행정안전부로 올린 자체 추천 인사를 그대로 공지한 건 국기문란격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책임 소지를 반박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인사하는 행안부와 조율을 거친 내용으로 추정되는데 국기문란이라는 대통령의 질타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발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더 심화된 건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과 맞물렸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도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 기자회견에서는 경찰 통제 권고안과 관련한 성토 발언도 줄을 이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을 사전에 면담하면서 인사 개입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에 발표된 경찰 통제 방안을 보면 사실상 경찰국을 신설해서 인사와 감찰 권한 등을 가져간 뒤 경찰을 마음대로 부리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은 국민들이 필요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맞추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경찰권이 작동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되고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경찰 내부망을 통해서도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를 언급하면서 결국 행안부 내 신설되는 경찰국의 국장 역시 검사 출신이 내정돼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내부 반발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김상용 경찰청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최대한 빨리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찰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김승희, 김승겸, 좀 구체적으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죠. 그다음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새 후보자의 청문 기한이 지난 20일까지였는데, 네. 물리적으로는 대통령이 21일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 기한을 정할 수 있었고 오늘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복지부 김승희 후보자, 그리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의 고위직인 치안감 승진 인사가 발표된 지 2시간여 만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전례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검찰 인사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을까요? 네, 크게 이제 가장 한 줄기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었죠.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보직들을 맡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개통으로 치자면 특수통 검사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 라인들이었는데요. 이번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또다시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불려졌던 이제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중요한 요직, 소위 말하는 빅4 요직에 기용됐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애정된 인사가 아니었냐라는 분석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그 장악력, 어찌 보면은 그 대통령의 장악력이 그리고 법무장관의 장악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워낙 지금 검찰에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산적한 수사 관련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눈여겨볼 만한 어떤 승진들이 있습니까? 네, 결국 이 빅4라고 하는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직 그 내용들은 전체 수사 상황들을 전망할 수 있고 조망할 수 있고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중앙 간부 인사가 있을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각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 검사들이 대거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그 수사의 강도와 속도 전반에 있어서는 이번에 임명된 고위급들에서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가령 이제 서울 동부지검이라든지 부산고검이라든지 핵심되는 지금 사건과 관련돼서 담당하고 있는 상위 계급들의 상위 총괄을 하는 검사장들이 대거 이제 특수통 검사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의 굉장히 신임을 받는 인사들로 됐다는 거는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언급하셨던 그 빅4를 한번 좀 면면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뭐 대검 공공수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는데 면면을 봤을 때도 지금 뭐 친윤계 포진이 됐다. 어떻게 특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다른 고위 공무원과 달리 좀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한 인물들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검찰의 꽃이라고 불려져 서울중앙지검장. 이제 중앙지검장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중앙지검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가장 핵심적일 수 있는 특수수사 전반을 총괄해서 지휘하는 과정인데 송경호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또 최측근으로 검찰 시절에도 불려졌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대검 공공수사부장 같은 경우에도 이 대검에서 전체적인 수사 상황에 있어가지고 내용들을 총괄해서 지휘하는, 감독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참모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저 빅4의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계라고 보이는 윤석열 이제 대통령의 사단이라고 불려졌던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지금 송경호, 김유철, 신자영 죄송합니다. 질문해 주시죠. 지금 빅4도 그렇지만 탕평 인사를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로 특수통 검사와 친윤 라인이 포진해 있다. 그 외에 어떤
지난달 인사랑 다르게 나름의 균형을 평가했다는 게 노정현 창원지검장의 부산 고검장 승진입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자면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의 여성 검사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성 검사장 이제 사례가 있긴 했지만은 소위 내부에서 승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성 검사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점에서는 평가받는 부분이 있고요. 검찰 74년 역사상의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내부 승진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이제 공안통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표적인 이제 검찰 엘리트 라인으로 특수통과 공안통으로 양대로 나눠져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공안통 인사들이 특별하게 중용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공안통 그 중에서도 또 주요 보직들을 맡게 되신 분들이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균형들은 갖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인사라는 게 모든 자리를 어떻게 보면 가장 최측근으로 채우려고 싶어도 씌울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수사 전반의 향방, 특히나 우리가 뉴스에서 다룰 만한 수사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직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정권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정부의 호흡이 맞을 수 있는 사람들로 대거 교체된 것 그 자체는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법무부 최초 여성 차관 같은 경우도 인호공 차관이었는데 그때도 여성 최초라는 말이 붙었었거든요. 이번에 노정현 창원지검 검사장의 경우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 승진이냐 외부에서 기용한 것이냐의 차이점이 있겠죠. 결국 이제 검찰에서 계속 꾸준히 근무를 하다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정무적인 거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인사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의 이제 신임 검사들 보면은 다수가 이제 여성 검사들로 이루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여성 검사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승진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거기에 따른 시차들이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반영이 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유리천장을 깬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정현 검사장은 이제 내부에서 승진한 경우, 인호공 차관은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차관으로 돌아온 경우들이 있는데 두 인사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인호공 법무차관 그리고 지금 오늘처럼 노정현 검사장 그리고 공정위원장 거론됐던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카풀 멤버라는 또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사적으로 이제 기존의 업무 관계든 어떤 영역이든 굉장히 인연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사실은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의 인사들이 짜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점을 떠나서 최초의 여성 내부 승진한 검사장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인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빅4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라인들 또 최초의 여성 검사장 자리도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나름의 인연과 그런 업무적인 관계가 있었던 분들로 채워진다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첫 번째 인사는 그렇지만은 향후에 앞으로의 인사에 있어서도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의 어떤 친소나 아니면은 신임을 떠나 가지고 객관적이고 그거를 모르거나 거기와 거리가 있더라도 공정한 인사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들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미처 다 못했던 질문 다시 한번 빅4 친윤계 포진되었던 그 화면 주시고 지금 이번에 신봉수 반부패 강력부장 같은 경우는 이번 인사 이제 인선이 된 인물이지만 나머지는 지금 18일자 인사에 해당하거든요. 그때도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대한 어떤 비판과 우려가 있었는데 그 기조를 이번에도 유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또 이제 특수한 상황인 게 우리가 검찰 관련된 인사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꼭 다루는 것이 사실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책임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총장 간의 법무장관 검찰총장 간의 이견이 노출하면서 갈등이 벌어진 사례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찌 보면은 검찰총장에서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대검 참모진대가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총장의 소위 말하는 수족으로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번에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에 다 임명이 됐고요. 임명된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굉장히 또 신임했던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중요 사건들의 수사나 진행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총장이 누가 어떻게 임명이 되더라도 결국은 그 검찰총장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인사들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미리 다 짜여져 있는 빅4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임명이 되든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지난달 인사와 비슷한 점이 명백한 대비가 있다는 점입니다.
돌아온 인사가 있다면 떠나간 인사라도 있겠죠. 이번에도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는 전 정부 친정부 인사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있었는데 양지에서 음지로 옮겨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또 나오는 법무연수원이죠. 네, 예.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회 정원까지도 늘렸습니다. 예, 어찌다 보면 뭐 굉장히 물론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네. 우리 또 장래 검사들을 잘 길러내는 자리이기는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고위급, 보시다시피 대검 과학수사부장, 과주고검 차장, 충청지검장, 검사장급의 굉장히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가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수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직 좀 심하게 말해서 유배지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인원이 대폭 증원됐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검찰 안에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정권의 변경에 따른 아주 극적인 레짐 체인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인사를 놓고 이른바 윤석열 라인, 윤라인이라는 어떤 시선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가 총장 패싱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총장 패싱. 지금 보니까 날짜로 따지면 40일 넘게 총장 공석 상황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좀 이거와 맞물려서 본다면 그렇다 보니 지금 한동훈 장관을 향해선 1인 3역? 법무부 네. 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비서관 자리까지 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제 비판의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게 좀 맞물려 질문드린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그 1인 3역을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고 그 직무대행이 그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제 법무장관이 협의를 해서 인사를 했으면은 적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저희가 그러면 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두고 검찰총장의 징계과 관련돼서 윤 대통령께서 전에 또 징계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벌어진데 보면은 검찰총장이라는 건 단순하게 검찰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네. 그리고 어떤 직급들이 수평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각각의 직급들이 나눠져 있는 것은 사실은 권력의 수직적인 통제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권력이 위아래가 한 사람에 의해서 소통이 된다면 굉장히 한 사람의 의지로 갈 수가 있다면요. 여러 단계를 거쳐가게 된다면 사실은 한 사람의 의지로 완전히 갈 수 없고 상하관계라고 하더라도 나름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맞춰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아직 인선의 구체적인 작업이 안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총장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두는 취지를 봤을 때는 향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인사와 별개로 어떻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감안해서 빠르게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임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같은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가게 된다면은 어찌 보면은 이 권력의 수직적인 과정에서의 통제나 견제 또한 상실되는 우리 법이 원래부터 애정했던 부분들을 상실시키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비교해 보면 검찰 인사는 좀 일사천리로 하는 것 같은데 총장 인선은 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처럼 이제 겉으로 볼 땐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후보자 윤곽도 안 나오고 있고 사실 이쯤 되면 하마평도 언론에 좀 거론될 만도 한데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은 뭐 이런 표현을 쓰자면 그립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원래 지금 현 정부가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검찰 관련된 공약은 뭐냐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결국은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에게 인사와 수사에 있어서 자율권을 주고 정치적인 개입을 차단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있다면은 다시 그 이후에는 인사라든지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관여하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거의 어렵습니다. 공약의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인사들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기존의 공약은 벗어나지는 않으면서도 일단 공약은 차지하고라도 지금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정부의 입장에 따라 빠르게 인사들이 진행이 돼서 확실하게 장악이 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는 원래 이야기했던 공약에서 했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것들의 첫 단추를 안 끼운 상태에서 나머지 단추들을 임의로 끼운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다시 첫 단추를 끼우더라도 그것이 독립성과 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인사 자율성이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데 관행대로라면은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대검의
부장들을 좀 인사 의견을 내고 또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을 내서 이렇게 조율하면서 균형과 안배를 맞춰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뭐 식물총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른바 추윤 갈등 시절에도 이 식물총장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좀 모순된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치 이제 아주 극명하게 이제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예. 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워딩 자체가 식물총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그때도 똑같이 아까 나왔던 빅4 이야기가 나왔고요. 당시 빅4는 또 추미애 장관의 아주 책측근이라 불리워지는 실제로 예. 그런지는 봐야겠지만은 그런 분들로 다 임명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검찰총장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어떻게 보면 인적인 주체라고 할 수가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내용이 벌어진 건데요. 예. 흥미로운 거는 이번에는 검찰총장과 무관하게 이거를 패싱한 게 아니라 아예 검찰총장 자리를 두질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과연 검찰총장이 있는데도 법무장관이 어찌 보면 좀 의사를 내세워 가지고 임명하는 것과 검찰총장을 아예 안 두고 법무장관한테 모든 권한을 준 거랑 비교했을 때 우리 법이 고려하고 있는 민주적인 통제나 혹은 독립성과 중립성 부분에서 과연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더 못한 것인지를 본다면은 예. 어찌 보면은 그런 견제 장치를 할 수 있는 인적 주체를 아예 비워두는 게 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공약이 어떻게 지켜질지는 저희가 더 오랜 기간 봐야겠지만은 그 공약 이제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한 거는 결국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개입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다. 그 권력으로부터 스스로 피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던 거거든요. 네. 예.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시려면은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총장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현재 정부의 의사나 현재 정부의 입김과는 무관하게 또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기 전에 모든 인사들이 이렇게 딱 짜여지는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그런 거에 있어서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진위를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조만간 중간 간부인 차장 부장검사 인사 또 평검사 인사도 있을 예정이니까 검찰총장도 인선과 함께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를 바꿔서 이에 앞서 있었던 치안감 인사, 정확히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인사를 단행하고 언론에 알렸다가 2시간 뒤에 그 중에서 7명 보직을 정정하고 새 인사안을 발표했는데 또 마침 그날이 경찰국 신설 권고안이 발표된 날과 겹치면서 이른바 촌극이 벌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또 시간대를 보면 7시 10분 저녁 네. 시간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 2시간 만인 9시에 이제 번복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번복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재가를 얻어서 나온 내용들이 번복된 게 아니라 그것이 발표되기 전에 임의로 잘못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중요한 치안감 인사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예. 그것이 다시 정정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고요. 두 번째는 시간대입니다. 낮 한낮도 아니고요. 오전도 아닙니다. 저녁 7시에 예.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무리를 해서 뭐 실수라면 실수라고 아마 예. 번복이라면 번복이었지만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짚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는 이 인사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중요한 갈등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갈등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검찰 제도 개선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 중에 핵심적인 것들은 경찰에 대해서 행안부 차원에서의 국장, 경찰국을 둬가지고 여러 가지 통제나 지휘 체계들을 만든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예. 이거는 경찰에 대한 외부, 그게 행안부 차원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경찰 전반, 수뇌부를 비롯해가지고 경찰 전반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있는 상황이었겠죠. 네. 이 강력한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가장 강력하게 그 권한과 권력으로서 이 부분들의 변동을 일으키는 건 결국 인사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인사가 어찌 보면은 하나의 전격적으로 단행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인사에 단행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치안감이라는 핵심적인 요직에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경찰 조직과 행안부 초에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인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이제 이런 새롭게 변경되는 제도 혹은 방향에 있어 가지고 반대가 되거나 혹은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인사가 좀 극적으로 변경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사안에 관련된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면 경찰은 오락가락 해명을 하면서 길들이기 시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행안부 장관은 경찰 탓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위의 질책을 했습니다. 국기문란이란 어떤 표현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지금 이번 논란의 좀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본질은 흥미롭게도 저는 그 세 가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국기밀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 이제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고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 내용이 만약에 그대로 임의로 공표가 된 거라면은 그거는 그 대통령에 대한 찬반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인사권에 도전하고 인사권에 반해가지고 임의로 이제 각 기관들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국기문란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를 좀 더 깊이 보게 된다면은 결국은 행안부 차원에서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경찰 조직의 충돌, 결국은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부분과 독립성이라는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지금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짚어볼 텐데 이번 논란이 더 커진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이 맞물렸는데 오비 일학이 아니었다고 보는 해석이 많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가 다 맞다고 보이는 게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경찰 제도에 있어가지고 경찰과 행안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정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이 이번 인사의 번복이라는 굉장히 초유의 사태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보기에는 국기문란이고요. 네. 행안부가 보기에는 경찰의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월권이고요. 또 경찰이 보기에는 행안부의 길들이기인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든 독립성과 중립성, 그러면 또 그 과정에서 도 권력을 견제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국민적인 입장에서 필요로 한 것들은 이 세 주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검찰 인사 그리고 경찰 인사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하여 9월에서 10월경 정점 재유행이 온다고 했었을 때 한 10만에서 20만 정도. 네, 정부가 원숭이 두 창의 추가 유입 차단을 위해서 다음 달부터 독일과 영국 등 유럽 5개 국가에 대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논의합니다. 사회 2부 연결하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김연아입니다. 아무래도 원숭이 두 창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지금 시점에선 해외 유입 차단이 핵심일 텐데 정부가 내놓은 검역 강화 방안 어떤 겁니까? 네, 정부는 우선 원숭이 두창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국과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이 5개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바꿨습니다. 다만 원숭이 두창은 잠복기가 최장 3주에 달하는 데다 초기엔 발열이 심하지도 않아서 강화된 검역 기준으로도 조기 발견은 쉽지 않습니다. 불안하니까 검역을 더 강화했으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방역당국은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이 생기는 만큼 입국자 전체 사전 집단검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감염 대비도 시작되는데요. 제주도와 전북, 충남 등 지자체들이 방역 대책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외에서 원숭이 두창 확산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전파력이 낮아서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한 달 반 만에 벌써 40개 이상 나라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WHO도 오늘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로 선포 시 회원국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환자 격리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원숭이 두창에 대한 비상사태가 선포된다면 역대 7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네, 쿠팡에서 이 똑같은 국내 제품을 반값에 올려 판매하는 중국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유령 회사라는 점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 리포트로 보고 직접 취재 과정 들어보겠습니다.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용 유리막 코팅제입니다. 한 국내 업체가 500ml짜리 한 통을 19,79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9,870원 반값에 올려두었습니다. 국내 업체에 직접 문의해봤더니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는 회사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혀 관계없죠. 저희는 어차피 국내 생산이고 수출도 사실 안 해요. 이거 국내 내수용으로 저희가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반값 업체의 실체는 과연 뭘까? 일단 이름만 보면 중국 회사로 추정됩니다. 판매 물품은 세면기 수전에서 키높이 구두, 속눈썹 접착제까지 다양한데 대부분 국내 판매자의 절반 가격입니다. 제품 사진과 상세 페이지까지 그대로 베낀 데다 고객 후기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니란 점입니다. 심지어 국내에서 제조해 독점 판매하고 있는 제품까지도 버젓이 반값에 올렸습니다. 저희만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 업체에서 수입하겠다라고 연락이 왔다거나.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유령 업체들의 존재는 한 국내 업체가 최근 쿠팡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진 점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에 들어간 뒤 파악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5개, 적게는 10개 정도 나가던 품목이 어느 날 갑자기 1개 아니면 0개까지 떨어지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확신이 들었고 중국 업체가 이렇게 절반 가격에 노출을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체들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상세 페이지에 적힌 연락처로는 접촉도 불가합니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한번 주문을 넣어봤어요. 물건을 어디서 구해서 보내줄지 이런 거 모르겠는데. 쿠팡은 가격이 저렴할수록 사이트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구조라 이들 제품은 판매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업체의 정상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업체들의 엄격한 입점 등록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일부 악성 해외 판매자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24시간 모니터링과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제품을 반값에 올린 이유가 뭔지 유령 업체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반값에 팔고 있는 중국 유령 업체들의 실태 YTN이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업체들은 왜 기승을 부리고 있을까요?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많이 본 뉴스에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댓글을 한번 봤더니 굉장히 많은 댓글이 있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뭐냐면 쿠팡만 모르고 다 아는 얘기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쿠팡만 모르고 다 아는 얘기를 취재한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유령 업체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은 흔히 같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로도 잘 알려졌죠. 네. 그런데 싸도 너무 싼 무려 절반 가격의 물건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이 최근 기승입니다. 한 국내 업체의 상품을 예로 들면 한 통에 19,790원에 파는 차량용 유리막 코팅제를 반값인 9,870원에 파는 식인데요. 황당한 건 취재진이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국내 업체와 또 원료를 납품하는 제조업체에 직접 문의해봤더니 이런 반값 업체와 거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반값 업체들이 한두 곳이 아니었는데요. 판매 물품은 자동차 용품을 비롯해서 화장품이나 잡화, 또 의류, 신발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제품 사진은 물론 상세 페이지까지 국내 판매자가 올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베꼈다는 거군요. 네. 거래한 적도 없는 반값 업체, 이 업체들의 실체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우선 이들 업체는 그 화면에 나온 이름을 보시면 유추하실 수 있을 텐데 베이징이나 난닝, 하이닝과 같은 중국 지명이 들어가 있어서 중국 업체들로 추정이 됩니다. 네, 심지어 국내에서 만들어 독점 판매하는 제품까지도 똑같이 반값에 파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 판매업체 관계자들은 자사 제품을 중국을 포함해서 수출한 적도 없고 수출 조건이 까다롭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들 반값 업체가 모조품조차 판매할 수 없는 아예 물건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업체들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그 중국 업체하고 미팅을 했거나 그런 적도 없고요. 위험물이기 때문에 연료첨가제가 해외로 수출한다거나 그런 거를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물건을 안 갖고 있는데 그냥 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겁니다. 왜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해서 쿠팡에서 활동할 수 있었는지 아니겠습니까? 예. 쿠팡은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상위에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반값 제품들은 판매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경우 다른 판매자들이 만들어둔 제품 사진이나 상세 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정책 탓에 소비자에겐 최저가 동일 상품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이 업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요, 배송일이 7월 4일로 똑같았던 점인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쿠팡 내부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선 한 번도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산해준 이력이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으로 물품 판매가 가능하지도 않은 이른바 유령업체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배송 이력이 없는 유령업체라도 쿠팡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상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건 가능한데요. 만약 배송 기간이 넘겼다면 소비자에게는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판매 행위가 계속될 수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예, 판매하지도 않는 유령업체에 주문이 몰리게 된다면 국내 업체들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들 유령업체 존재는 한 국내 업체가 최근에 쿠팡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쿠팡 매출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는 매출이 아예 0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자사 제품을 중국 업체가 절반 가격에 판매하면서 순위를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유령업체들이 국내 업체의 정상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황보혜경 기자가 배송 기간을 넘기면 자동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배송 시에는 환급이 이루어진다 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실제 물건을 팔고자 하는 판매하려는 목적도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역시나 개인정보를 노린 겁니까? 네, 취재진은 쿠팡에서 구매가 이루어질 때 판매자에게는 어떤 정보가 뜨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네. 구매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까지 고스란히 업체 측에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유령 업체들이 이 같은 개인정보 데이터를 노리고 반값에 있지도 않은 제품을 올렸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는 이 개인정보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최신의 또 정확한 정보란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등에 활용되는 걸 증명하기도 어려운 데다 네. 흥신소와 같이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파는 그런 범죄 조직에게 넘어간다면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나중에 거래가 취소된 다음에 해당 개인정보를 습득해서 불법적으로 남용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는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즉각적으로 해당 정보들을 불법적인 범죄나 또는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반값이라는 말에 현혹이 돼서 클릭을 했다가 결국 내 개인정보가 흥신소 같은 데 팔릴 수도 있다. 조금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주체는 다르지만 쿠팡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쿠팡에서도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사실 쿠팡 측은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업체들의 엄격하게 입점 등록 절차와 또 심사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모니터링과 추가 검증을 통해서 악성 판매자를 걸러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이 유령 업체들의 계정을 정지해서 판매를 막고 또 이 고객 정보를 서비스 제공 이외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도가 나간 이후 제가 쿠팡 측에 확인을 요청했던 업체들은 모두 계정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워낙에 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그 유통업체다 보니 쿠팡이 그래서 이제 댓글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더라고요. 제가 좀 꼼꼼히 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쿠팡은 제발 후기 좀 읽어봐라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소비자들은 이런 문제를 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느껴졌어요. 네.
후기를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네, 취재진이 쿠팡 측에 중국 유령 업체에 대한 이 전수조사에 들어가는지 알아보려고 네. 일부 업체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방 조치해서 계정이 정지되면서 사라졌는데요. 그 밖의 업체들은 지금도 쿠팡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마다 무려 1,500개에서 1,700여 개 물품을 올려뒀는데 모든 물품의 배송일이 7월 7일로 똑같습니다. 이 업체들이 정상 판매자가 아니라면 쿠팡 측에서 아직 전수조사를 못했거나 대처가 늦어지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취재진이 확인하지 못한 유령 업체들은 더 많을 거로 추정됩니다. 예, 좀 뭐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또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좀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뭐 가짜 제품을 판매한다거나 또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문제로 대두됐던 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네이버의 경우엔 중국 판매자의 진입 장벽을 높게 설정해 두고 있는데요. 네. 네이버는 중국 개인 판매자의 경우 스마트 스토어 입점을 아예 못하게 했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패션이나 화장품, 의류 등의 특정 카테고리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 스스로 자사에 입점한 업체들이 유효한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자정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자율적인 규제 강화와 더불어서 법적 의무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관련 법안 처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장마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전국이 장마권에 들면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강화와 경기도 파주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 양도 많고 강도도 셀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퇴근길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도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이 수도권에 분포하면서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벼락을 동반한 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중북부 지역은 오늘 밤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아침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제주도 많은 곳에 150mm 이상, 전북에도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은 오후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오후부터 점차 남하하면서 주말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겠고요. 내륙의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중반 다시 북상해 중부지방에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고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경기도 안산시 와동 주택가에 심어져 있던 15m 높이 나무가 벼락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나무가 쪼개져 쓰러지면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2대를 덮쳤지만 파손되진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장마철 감전사고 안전 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총 2,500여 명이고 그 가운데 94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강수량이 많은 7월과 8월에 감전 사상자가 집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된 장마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유관부처, 기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 지역과 하천, 해안가 저지대, 야영장, 캠핑장 등을 사전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눈으로 쏘면 실명까지 올 수 있는 중국산 레이저 포인터를 손전등이라고 속여 밀반입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는 안전한지 확인돼야 수입과 판매가 가능한데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인데요. 인터넷으로는 이런 불법 제품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회의나 발표를 할 때 흔히 쓰는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켰더니 앞에 있는 풍선이 1초도 안 돼 터집니다. 비닐도 서서히 녹아 구멍이 납니다.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레이저 포인터는 출력이 1mW 이하여야 수입이나 판매가 가능한데 해당 제품은 최대 121mW가 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기준 이하 제품과 비교하면 밝기 차이가 상당하고 반사된 빛을 봐도 눈이 아플 정도입니다. 레이저가 눈으로 향했을 때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레이저 용품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으로 눈에 조사해서 눈의 시력을 갖다가 잃은 경우도 있다고. 세관이 적발한 수입업체 3곳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120배가량 안전기준을 초과한 중국산 레이저 포인터 34,000여 개를 밀반입해 팔았습니다. 다른 제품 안전확인 신고 증명서를 가지고 출력이 기준 이하 제품인 것처럼 당국을 속였습니다. 일부 제품은 외관이 비슷한 점에서 착안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이 아닌 손전등으로 속여 밀반입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기준을 초과한 레이저 포인터가 캠핑 인기 속에서 이른바 별 지식이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 인터넷을 통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명의로 수입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하고 단속을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해외 직보라는 방식으로 해서 개인이 수입하는 제품들입니다. 세관은 모델명과 안전인증 번호로 불법 제품인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권재찬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교화와 인간성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평택분기점 근처에서 트레일러를 포함한 화물차 3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트레일러는 사고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고속도로 방음벽을 크게 들이받았고 이와 별도로 뒤따르던 화물차 2대도 사고를 피하려다가 추돌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주변 1km 남짓 구간이 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새벽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4시 반쯤 부산 남포동의 한 금은방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 8천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2시간 뒤 A씨를 거주지 근처에서 체포하고 귀금속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야간 스피커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한 맞불 집회 차원에서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치게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스피커 사용은 제한하고 메가폰만 사용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네, 날로 교묘해지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검찰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처벌이 가중되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특히 조직의 우두머리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기관 사칭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합동수사부 이윤주 수사관입니다. 가족번호로 돈을 달라는 전화까지 엄마라고 딱 껴서 받았는데 약간 흐느끼는 소리로 큰일 났다.
날이 갈수록 신종 수법이 늘어나고 보이스피싱 피해 뒤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 등이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꾸려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늘고 있지만 붙잡히는 범죄자는 되려 줄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700억 원이 넘지만 정작 검거 인원은 2019년 이후 감소세로 바뀌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3% 넘게 줄어든 2만 6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말단부터 최상위 우두머리까지 철저하게 밝혀서 사기보다 형량이 가중되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우두머리는 최고 무기징역,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말단 현금 수거책부터 콜센터 직원, 총책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가입, 피해금 해외 반출, 대포통장, 대포폰 유통, 조세 포탈 범행에 대해서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꾸려지는 합수단은 차장 부장검사급인 고검검사급을 단장으로 검사 5에서 6명과 수사관을 합쳐 20명 규모로 검찰 수사팀을 구성해 규모가 큰 사건을 위주로 최소 1년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도 상응하는 인력이 참여할 예정인데 다만 검찰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한 사건을 합수단의 형식을 빌려 모두 도맡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엔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가 한 도둑을 10사람이 못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검찰과 경찰은 서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하고 재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범적인 선례가 되도록.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안에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도 설립해 그동안 흩어졌던 신고 접수와 처리를 한 곳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YTN 오철입니다. 네, 국군교도소가 37년 만에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인권과 보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한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교정, 교화 기관인 국군교도소가 37년 만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노후화로 누수와 곰팡이 등 위생 문제는 물론 경계 빈틈까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인권 친화적인 수용 환경이 재범률을 낮춘다는 선진국 사례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신경 썼습니다. 국내 수용시설에서 최초로 도입된 공용 휴게실 대이름입니다. 수용자들은 이곳에서 식사와 개인 활동 등을 할 수 있는데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테이블 무게만 75kg으로 무겁게 제작했습니다. 공용 샤워실 대신 개별 부스형 샤워실도 만들었는데 자해 행위 등 방지를 위해 거울은 아크릴 재질로 수건거리는 무게 하중 최대치를 4kg으로 설정했습니다. 더 많은 신경을 쏟은 건 보안 시스템입니다. 철책 울타리엔 진동 감시 센서와 CCTV를 연계해 사람이 접근한 것으로 인식되면 곧바로 추적, 감시할 수 있게 했고 지문과 사진이 동시에 확인돼야 출입이 가능하게 주요 출입문에 영상 시스템을 연동했습니다.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AI 딥러닝 기술도 도입됐는데 수용자가 난간에 매달리는 등 위험 행동을 한 경우 즉각 경보가 울리게 했고 독거실에는 호흡 감지 센서도 설치했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쾌적한 환경 조성과 견고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신축을 통해 두 가지 여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군교도소는 이런 환경의 변화가 건전한 사회성을 높여 수용자들의 재사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금 체계도 정년은 늘리되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는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 보호구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안전용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제3세대 카메라 영상 기술을 합성한 용접면 기술 특허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아 지난해 300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회사 제품 개발실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밤샘 작업도 불가피하지만 주 52시간제로 흐름이 끊긴다고 호소합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약간 좀 바쁜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면은 좀 더 높은 퀄리티나 상품성을 좀 더 올리는데 약간 힘든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작년 4월 유연 근로제가 보완되었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 연장 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업무량이 많을 때 추가 근무를 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저축했다가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와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도 추진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성 임금체계에 대한 전면 손질도 예고했습니다.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 도입이 정년 연장이나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형 오네트워크와 같이 풍부한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 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운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2차 발사에서 성공한 누리호는 앞으로 4차례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인데 누리호 3차 발사부터는 주요 진행 과정을 민간 기업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누리호 6차 발사가 끝날 때는 제작부터 발사 운용까지 전체를 맡는 한국판 스페이스X 같은 발사체 전문 기업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개발에는 국내 300여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각각 엔진과 탱크, 동체 제작과 총조립 등을 맡았는데 설계와 개별 기업 관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담당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품별로 주어진 도면대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내년 초 예정인 누리호 3차 발사부터는 이 같은 항우연의 역할을 민간 기업이 맡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체계종합기업 한 곳을 선정해 발사체 설계와 제작, 시험과 발사 운영 등 전주기를 총괄 운영하는 기업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내년 초 발사 예정인 누리호 3호기는 이미 개발됐기 때문에 체계종합기업은 발사 운영 과정에 참여해 발사 운영 노하우를 배웁니다. 체계종합기업이 선정되면은 그 항공우주연구원이 가진 기술을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이전을 해서 3차 발사 때부터 발사 운용, 그리고 4차 발사 때부터는 제작부터 체계종합기업이 좀 주도로 가고 4차 발사부터는 발사체 제작도 총괄하게 되는데 6차 발사가 끝날 무렵에는 제작에서부터 발사 운영까지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사대 시설이나 설비는 기존 나로우주센터를 이용할 계획이지만 조립동은 기업의 공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립동 같은 경우는 이제 나로우주센터에서 조립을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자체가 보유한 공장에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은 기업 선정하면서 아마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정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발사체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간 우주산업시대를 앞당길 체계종합기업 후보로 현재로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누리호 성공 이후 여러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실용 인공위성 등을 탑재하기 위해선 미국의 핵심 부품 수출 제한을 풀어야 하는데 한미 당국 간 우주 대화는 6년 넘게 중단된 상태여서 조속한 재개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3, 2,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중장기 과제로 상용 인공위성과 달 착륙선 자력 발사 등이 거론됩니다. 독자적인 한국형 발사체 개발엔 성공했지만 우주 탐사나 국가 안보를 위한 실용급 위성 발사에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미국이 국제 무기거래 규정을 통해 우주 공간에서 균형을 잡는 자유로 등
자국 핵심 부품이 들어간 위성이나 우주 탐사선 발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산 위성 부품이나 기술 개발과 함께 미국 수출 통제 정책의 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상호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 충돌 제도에 대해서도 상호 좀 협의를 거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한미 민간 우주 대화가 지난 2016년 4월 이후 중단돼 오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주 탐사와 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하반기 3차 한미 민간우주 대화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성공으로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개발 역량을 확보함에 따라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의 명분 아래 미 당국과의 협의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경제 위기 수준이던 1,300원을 돌파하면서 수입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환율까지 오르자 경영난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알루미늄 창호업체. 임직원들이 작업에 여념이 없지만 최근 환율 급등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고 결제 통화인 달러 가치까지 상승하면서 이중고를 겪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200% 이상 오르다 보니 이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들이 너무나 좀 힘이 듭니다. 이제 알루미늄은 수입이다 보니 환율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대기업도 고환율로 신음하기는 마찬가지. 시내 면세점은 일상 회복으로 고객이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달러를 기준으로 결제하는 고객들이 환율에 민감해지자 고육지책을 냈습니다. 한 면세점은 달러당 환율이 1,250원을 넘으면 최대 2만 원을 할인해 줬는데 1,300원을 넘어서자 최대 3만 5천 원까지 깎아주고 있습니다. 최근 높아진 환율로 면세 쇼핑의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와 환율 보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손실 보험 등 대비책이 마련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고환율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고환율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78%로 가장 많았고 물류비와 거래처의 단가 인하 요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업종 중엔 화학공업 제품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고 철강 금속과 플라스틱 고무, 가죽 제품도 10곳 가운데 4곳에 달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국제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라 납품 단가를 올려주는 납품 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인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재 연준의 방점이 무엇보다도 물가 잡기에 있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We are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and determined to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price stability.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매우 강력하며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나 이런 강력한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연착륙 가능성을 언급해온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Of course, we're not
We're not trying to provoke and don't think that we will need to provoke a recession, but we do think it's absolutely essential that we restore price stability. 문제는 미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 당장 통화 긴축을 완화하려는 분위기가 결코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가 지상 과제인 만큼 6월과 마찬가지로 7월에도 0.75% 금리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There's nothing we're seeing within the labor market or the energy complex to suggest the Federal Reserve will shift their course of raising interest rates at the July meeting and then.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로 높였고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12개월 내 미국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은 44%로 4월의 28%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저렴한 유동성의 시대가 마감하면서 세계 자산 시장과 노동 시장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투에서 러시아군의 계속된 공격에 우크라이나군이 최악의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곡물 수출에 타격을 주기 위해 남부 항구 도시 미콜라이우드에도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리시찬스크, 구조대가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리시찬스크는 매일 계속되는 러시아군의 포격에 기간 시설과 주택이 거의 파괴됐습니다. Я не знаю, як це характеризувати. Ну, люди бояться, естественно, війна є війна, правильно? Страшно. 강을 사이에 둔 이웃 도시 세베로도네츠크 역시 매일같이 폭격당하고 있습니다. 화학 공장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이미 러시아군의 수중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Ворог намагається встановити повний контроль над містом Сєвєродонецьк, блокувати підрозділи Сил оборони в районах населених пунктів Борівське та Воронове. Бойові дії тривають. 러시아군의 끊임없는 공격에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는 크게 약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세에 몰렸음을 시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남부 항구 도시 미콜라이우에도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에 곡물 수출 터미널이 파괴됐고 곡물 운송에 이용하는 다리도 부서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식량을 무기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Russian government seems to believe that using food as a weapon will help accomplish what its invasion has not, to break the spirit of the Ukrainian people. CNN은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 함락 이래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유럽연합 EU는 현지 시각 23일에서 24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EU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해 후보국 지위를 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초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후보국 부여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 EU 27개국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뜻이라고 블룸버그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비난하면서 브릭스,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5개 나라의 독자 경제권 계획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영상으로 진행한 브릭스 국가 비즈니스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이런 구상을 드러냈습니다. 프로야구 만년 꼴찌팀이 돼버린 한화 이글스가 KBO 리그 최초로 3년 연속 10연패를 당하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습니다. 팀 내 선수의 과격 행동과 함께 경기 부진은 계속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구단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한화는 수요일 LG전에서 선취점을 뽑고도 역전패당하면서 10연패에 빠졌습니다.
2020년 역대 최다 타이인 18연패를 당하더니 KBO 리그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연패를 당하는 흑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과거 한때 최강 타선을 자랑하던 한화팀 타율은 이미 오래전부터 평균 수치에 크게 모자라는 단골 꼴찌가 됐고 팀 평균 자책점 5점대를 기록하는 마운드의 붕괴도 심각해 전문가들은 올해도 꼴찌 탈출은 힘겨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이 갑자기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거고 팬들도 어느 정도 게임을 보다가 좀 지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수들도 지쳐버리고 외부 FA 영입 하나 없이 리빌딩을 이유로 고참 선수들을 대거 방출한 데다 외국인 선수들마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총체적 무기력증에 빠진 겁니다. 지금 몇 년째 리빌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빌딩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니까 팀 전체적으로 좀 방향을 잃은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도 좀 무왕정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모기업마저 야구단을 방치한다는 비난을 받는 가운데 한화의 연패가 리그 전체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팀 만나면 잡아야 되는 상대 팀에서는 이 팀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니까 리그 전체를 위해서도 하나가 조금 큰 변혁과 함께 좀 힘을 좀 내줘야 되겠는데 프런트의 장밋빛 리빌딩 희망 고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한화 이글스의 좌절감은 올해도 선수들과 팬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